미디어 심리학 7주 1차 시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챕터 7은 학습입니다. 심리학에서의 학습은 공부한다는 의미의 학습보다 훨씬 포괄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학습은 지식, 기술 또는 경험으로부터 반응을 습득하는 것으로 학습자의 상태에 비교적 영속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학습의 두 가지 주요 접근법은 고전적 조건 형성, 클래시컬 컨디셔닝과 조작적 조건 형성, 오퍼런트 컨디셔닝으로 나뉩니다. 다른 종류의 학습에는 관찰 학습과 인식 밖의 학습, 즉 암묵적 학습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일하던 제니퍼는 헬리콥터가 도착하는 소리를 부상당한 신체와 연합하는 것이 학습되었습니다. 그녀는 병원에서 보고, 듣고, 냄새 맡은 것이 부정적 감정들과 연합되고 지속적인 결합을 만들었기 때문에 집에서도 비슷한 광경, 소리, 냄새를 맞닥뜨리는 것은 비슷하게 강렬한 부정적 감정들을 유발시켰습니다. 고전적 조건 형성의 발달은 파블로프의 실험을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고전적 조건 형성은 중성 자극이 자연적으로 반응을 일으키는 다른 자극과 짝지어진 이후에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 현상입니다. 무조건 자극은 Unconditioned Stimulus, US라고 합니다. 유기체에서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을 일관되게 유발하는 자극입니다. 무조건 반응은 Unconditioned Response, UR이라고 합니다. 무조건 자극에 의해서 유발되는 반사적 반응입니다. 조건 자극은 Conditioned Stimulus, CS라고 합니다. 원래는 중성 자극이고 유기체에서 일관적인 반응을 유발하지 않는 자극입니다. 조건 반응은 Conditional Response, CR이라고 합니다. 무조건 반응과 비슷하지만 조건 자극에 의해서 일어난 반응입니다. 고전적 조건 형성 연구를 위한 파블로프의 기구입니다. 종이나 소리굽새를 이용해서 동물에게 청각 자극을 제시합니다. 시각 자극들은 스크린을 통해서 제시될 수 있습니다. 고전적 조건 형성의 요소들입니다. 고전적 조건 형성에서 소리굽새 소리와 같이 조건 형성 전에는 중성적인 자극이 음식 제공과 같은 무조건적인 자극과 짝지어집니다. 이 둘을 연합시키는 몇 번의 시행 후에 조건 자극인 소리만으로 조건 반응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1번은 조건 형성 전후로 무조건 자극인 음식에 대해서 무조건 반응인 침 분비가 있습니다. 2번은 조건 형성 전후로 종소리라는 중성 자극에 대해서 침 분비가 없습니다. 3번에서는 조건 형성 중인데 종소리라는 조건 자극과 음식이라는 무조건 자극을 함께 제시했을 때 무조건 반응인 침이 분비가 됩니다. 4번은 조건 형성 후로서 종소리라는 조건 자극에 대해서 침 분비라는 조건 반응이 생깁니다. 이 강아지는 부엌에서 캔을 따는 조건 자극 CS에 의해서 부엌으로 달려가는 조건 반응 CR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전적 조건 형성의 기본 원리입니다. 획득은 CS와 US가 함께 제시되는 고전적 조건 형성의 과정입니다. 2차 조건 형성은 Second Order Conditioning으로 US의 기능을 하는 자극이 실제로는 이전 절차에서 학습을 유발하는 힘을 얻은 CS일 때입니다. 속어는 extinction으로서 학습된 반응이 점차 제거되는 것으로 US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때 일어납니다. 자발적 회복은 spontaneous recovery로서 학습된 행동이 휴지 기간이 지난 속어로부터 회복되는 경향입니다. 일반화는 generalization으로 CS가 획득 과정에서 사용된 원래의 것과 조금 다름에도 불구하고 CR이
관찰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아지가 캔을 오픈하는 소리가 캔마다 약간 달라도 이를 일반화할 수 있습니다. 변별은 디스크리미네이션으로 유사하지만 별개인 자극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일반화의 반대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전적 조건 형성에서 CS는 원래 중성적이며 어떤 특정한 반응을 생성하지 않습니다. CS를 US와 짝짓는 몇 번의 시행 후에는 CS가 단독으로 침분비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학습은 꽤 빨리 일어나지만 그 다음에 안정적 반응이 발달함에 따라 안정적이 됩니다. 속어에서 CR은 빨리 감소합니다. 그러나 휴지 기간 후에 보통 CR의 자발적 회복이 잇따릅니다. 한 번 이상의 휴지 기간 이후에는 추가적인 학습이 없어도 잘 학습된 CR이 자발적 회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조건 형성된 정서 반응에 대한 실험으로 리를 엘버트의 사례가 있습니다. 존 왓슨과 조교는 쥐를 보여줄 때마다 세막대를 치고 큰 소음을 만들어서 9개월밖에 안 된 유어 엘버트가 흰 쥐를 두려워하도록 조건 형성을 하였습니다. 이 실험은 윤리적으로 큰 논란이 되었고 지금은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이런 종류의 실험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엘버트는 다른 자극에도 자극 일반화를 보였습니다. 이 실험은 부정적 정서를 연합한 것이지만 긍정적 정서 또한 같은 방식으로 연합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고전적 조건 형성의 인지적 요소입니다. 레시콜라와 웨그너는 유기체가 기대 설정을 배웠을 때만 고전적 조건 형성이 일어날 수 있다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조건 형성은 친숙하지 않은 사건일 때 더 잘 형성됩니다. 의식, consciousness는 조건 형성에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눈의 깜빡임과 조건 형성 연구에서는 고전적 조건 형성이 외형 기억이 아니라 암묵 기억을 이용한다고 주장합니다. 기억상실증 환자에서 지연, 딜레이는 조건 형성은 일어났지만 흔적 트레이스 조건 형성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는 흔적 조건 형성을 보였지만 마취 상태의 정상 환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파블로프의 업적은 행동주의자의 꿈이 실현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개가 먹이를 주는 사람이 다가올 때 침을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파블로프가 다가왔을 때는 침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파블로프도 개에게 먹이를 주었는데 왜 그는 CS가 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생깁니다. 그 이유는 파블로프가 음식물 도착과 연결이 되어 있지만 그는 또한 음식과 관계없는 다른 활동들과도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레스콜라와 와그너는 동물이 한 가지 기대를 설정하는 것을 배울 때에만 고전적 조건 형성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론화하였습니다. 종소리는 그것이 음식과 체계적으로 짝지어지기 때문에 실험실 개에게 이런 인지적 상태를 설정하는 데 쓰일 수 있었습니다. 파블로프는 음식과의 믿을 만한 연결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쓰이지 못했습니다. 고전적 조건 형성에 기대라는 개념을 추가하면 이러한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컨디션 스티뮬러스인 톤이나 벨은 음식에 대한 기대를 만듭니다. 이는 다시 개가 침을 흘리거나 꼬리를 흔들거나 음식을 찾는 등의 행동을 유발합니다. A번과 B번은 지연 조건 형성인데 CS와 US가 일정 시간 겹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C번과 D번은 흔적 조건 형성인데 CS가 끝나고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US가 주어집니다.
고전적 조건 형성에서 신경적 요소입니다. 토끼를 대상으로 한 눈 깜빡임 조건 형성 실험에서 지연과 흔적 조건 형성에 손해가 연관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해마는 흔적 조건 형성에 연관되었지만 지연 조건 형성에는 연관되지 않았습니다. 편도체는 공포 조건 형성을 담당합니다. 여러 연구를 통해서 이것이 인간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음식은 고전적 조건 형성이 될 수 있는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한 심리학 교수는 취직 면접에서 hummus 요리를 먹었는데 밤새 불편하였고 이 음식에 대한 혐오를 평생 동안 가졌습니다. 이 경우에 hummus는 CS였고 박테리아 혹은 어떤 다른 독성어는 US였으며 그 결과로 나타난 위장의 불편은 UR이었습니다. UR인 욕지기는 한때는 중성적이었던 CS hummus와 연결되면서 CR hummus에 대한 혐오가 되었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진화적 관점에서 납득이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음식을 찾거나 먹는 어떤 종은 한때 자신을 아프게 만들었던 어떤 음식이든 피하는 것을 배우는 기제를 발달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적은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 이 학습은 한두 번 시행으로도 일어나는 매우 신속한 것입니다. 만일 학습이 이보다 더 많은 시행을 필요로 하면 그 동물은 독성 물질을 먹어서 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구역질을 경험한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 결과 그들이 생소한 음식에 대해서 맛의 혐오가 생겼음을 발견했습니다. 생물학적 준비성은 biological preparedness라고 하는데 다른 것보다 특정 종류의 연합을 학습하는 경향성입니다. 우리가 많은 시간을 보내는 미디어도 조건 형성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콘텐츠를 디자인할 때 사용자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 이러한 심리적 현상을 활용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온라인 미디어가 조건 형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관련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At a time when social media is increasingly taking over our lives, Facebook has become an emblem of technology run amok. It's been pilloried in the press for manipulating users and has come under investigation for sharing personal data. Social media's power over consumers didn't happen by chance, but by design. A theory pioneered decades ago by the influential psychologist B.F. Skinner lies at the root of today's attention economy, where people are manipulated with the same techniques Skinner developed to teach rats to press levers, cats to play the piano, and pigeons to face off in ping pong. But could the research that led to social media's power over us also help us to escape its grip? Over the last decade, iPhone is like having your life in your pocket. technology has reshaped how we interact with the world. 1/3 of humanity uses Facebook at least once a month. If Facebook were a country, it would be the largest in the world. It's also reshaped our own lives. More families are texting each other while inside the same house instead of actually talking. Even the CEO of Apple thinks he's on his iPhone too much. Some people are so addicted to technology and their devices, they're now turning to rehab. But to understand how this technology hooks us, we need to look back to a different time. Conquest, the search for new knowledge about our universe, our world, and ourselves. What is behavior? What makes a man love, gamble, write a sonnet? In this laboratory, scientists seek answers to those questions using pigeons. It was 1959, and an unassuming scientist was about to tell the nation about a remarkable discovery. Dr. Skinner, what are you doing with this pigeon? I'm getting ready to demonstrate a fundamental principle of behavior. This pigeon is hungry, and I can give it food just by pressing this switch, which operates a small food
dish back of the square opening in the wall. In that way, I can select parts of its behavior and make it do practically anything I like. For decades, behavioral psychologist B.F. Skinner had been experimenting with pigeons and rats to see what he could make them do. But rats pressing levers and pigeons pecking discs was just the start. If it goes past one pigeon, the other pigeon can eat, and if it goes the other way, the other pigeon eats. That's remarkable. Of course, we're not interested in behavior because it's amusing or dramatic. We want to study its causes and find out how to change it. One of those techniques he found that was particularly useful in shaping behavior was the variable reward. The things we do in everyday life don't always pay off, and they don't always not pay off. It isn't simple all or none. We study that, in the case of the pigeon, by arranging various schedules or systems of payoff. He found that if you don't know what is going to come down that chute in terms of a reward, and you don't know when it's going to come, you will stay there pressing the button and pulling the lever. The key, Skinner discovered, was making the payoff unpredictable. That element of uncertainty, that perfect sweet spot, that balance of, predictability yet uncertainty, that is the most addicting reinforcement schedule. To help make his case that humans could be controlled in the same way, Skinner pointed to casinos. People gamble because of the schedule of the reinforcement that follows. In Skinner's time, people found a lot of what he said for cultural and historical reasons to be very creepy. The idea that we could be controlled was coming right on the heels of this image of sort of communism, and that we could be all turned into little drones executing the commands of others. And so people were repelled by it. I come back to the old question, the old objection. Quis custodiet ipsos custodes? Who is going to guard our guardians? Who is going to modify the people who are going to modify us? In the climate of the 70s, 80s, and even 90s, it would have been a very dubious proposition to call yourself and advertise yourself as a behavior designer. But that's not the case today. I'd like to share with you a design pattern that companies use to build habit-forming products. It's called the hook. I decided to dive deeper into the psychology of what makes products habit-forming, hoping that I could build a habit-forming product. Nir Eyal now works as a behavioral designer, helping companies figure out what kind of behavioral techniques will attract users and keep them. What we find is that habit-forming products have what's called a hook designed into the product. If we feel lonely, we check Facebook. If we're uncertain, we Google. All of these things fundamentally cater to an emotional itch, an emotional discomfort. What we want to do is to find the pain points in users' lives so that we can solve that problem for them. But behavioral design goes beyond simply finding and easing an emotional itch. The hooks built into these products are also intended to keep users coming back. And here, Skinner's discoveries are key. The connection is to make something interesting, it needs to be variable. There has to be some kind of mystery, some kind of uncertainty. Instagram is a great example of a product that has a fantastic hook built in. The internal trigger is when you're seeking connection. The action is to open the app. The variable reward is to scroll the feed. Over time, you're changing your habits to use this product. There's certain possibilities and there's certain uncertainties, right? So something like Twitter really has that feel of you never know when a pellet is going to come down the chute. And the same with Facebook. You log on and you just keep scrolling to see, like, when am I going to get a little hit? I think it is useful to think about them as some kind of digitally enhanced Skinner box. Loren Brichter is one reason Twitter is so addictive. He developed the code for the now ubiquitous gesture known as pull to refresh. It was literally 5 lines of code. I put it in and it was done. Like, that was pull to refresh. And then people started putting it in everything. In my mind, I did it because it was a more natural gesture, like it was a little bit more ergonomic. Some people likened it to a slot machine, which
It makes a ton of sense in hindsight. Today, there's growing concern that technology companies have gone too far in their attempt to keep users glued to their screens. And some of the industry's leaders are speaking out. The short-term dopamine-driven feedback loops that we have created are destroying how society works. It's not about giving you all this freedom, it's about sucking you in to take your time. I mean, it's exactly the kind of thing that a hacker like myself would come up with, because you're exploiting a vulnerability in human psychology. Skinner's daughter, Julie Vargas, says her father believed that behavioral psychology could be a force for good if it was used in the right way. My sister's school had Father's Day, and what he saw was the teacher giving a lesson and then giving a worksheet. And some of them were doing it quickly. Others were clearly not knowing what to do. So he came home and he said, "I'm making a teaching machine." One of the practical applications of laboratory work in the field of behavior theory is the teaching machine. These machines are now being used to teach everything from telling the time to advanced physics. Satisfaction from achievement is a powerful human reinforcer. He had an ethics, an ethics of collective human flourishing that depended on making the right choices rather than ones that would deplete us and keep us in the corner of the Skinner box pressing the button. Vargas says her father would be appalled by the way his discoveries are being used by some technology companies today. He would be horrified at how much control these little devices, or the interaction, has over particularly the young people of our society. Just because something is potentially addictive doesn't mean we don't have control. We're not freebasing Facebook, we're not injecting Instagram here. Ayal says that many behavioral designers are actually trying to improve users' lives. I'll give you example after example. Duolingo helps us learn languages. We've got apps that I use every day when I go to the gym that helps me exercise. Apps to help us stop smoking. Apps that help us stop using our technology are all using these behavioral design tactics. But in the end, the solution to help us overcome our addiction to technology may not come from an app. Instead, it may be from understanding one of Skinner's most important realizations. Knowing you're being controlled by something might be the first step to breaking its grip. Science liberates you to the extent that you now understand why things are happening and when they're going to happen. Knowing what in your environment is controlling your behavior lets you change that environment and change your own behavior. Loren Brichter is among those now thinking more deeply about his environment and the ones he created. On some levels, it was like I thought I did good work. But on other levels, I think that work led to bad things happening. And they're all part of this big thing that led to this massive shift in human culture. There's no undo button. I mean, all technology is like Pandora's box. You can't predict what making any of this stuff is going to do. 고전적 조건 형성을 약물 과용의 이해라는 실제적인 문제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약물 중독자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때론 당혹스럽습니다. 중독자들은 대개 숙련된 사용자들이며 복용량이 평소와 비슷한데 여느 때와 다른 장소에서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때 환경은 CS의 기능을 하고 실제로 약물을 투여하기 전에는 뇌는 그 효과, 시야를 중화하려는 활동을 합니다. 새로운 장소에서 시야는 감소하거나 전혀 일어나지 않게 되어서 결국 과용이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현상은 경찰이 마약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는 기간 동안에 자주 발생합니다. 약물 사용자들이 평소의 장소에서 벗어나 새로운 장소에서
약물을 투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약물을 비롯한 이러한 조건화에 대한 문제는 단서 노출 치료를 통해서 개선될 수 있습니다.